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와 금융 소식을 5분 만에 쉽게 요약해주는 5분 경제와 금융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블랙머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블랙머니와 론스타 사건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10가지 관련된 질문들을 추려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추출한 10가지 질문들이고요. 많이 이것저것 물어봐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실 법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제로 관련자들이 청부 살해를 당했는가? 영화를 보시면 초반에 금감원 직원과 그 다음에 대한은행 직원인 남자 여자가 불륜 관계인데 둘이 청부 살해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돌연사를 당하거나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해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사람 중에 사망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감원 직원이랑 이 외환은행 직원 모두 남자였고 청부살인과나 무관하게 사망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로 사망하셨고 그 다음에 수명 중에 뭐 이제 지병으로 사망하셨거나 이런 식이어가지고 영화에서처럼 누군가가 청부살해를 하고 이런 거는 좀 과장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자산가치 70조짜리 국책은행이 1조 7천억에 팔렸는가? 영화에서 보시면 70조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1조 7천억의 론스타에 매각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셔야 돼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03년 6월 말 이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정부로부터 이제 인수를 하였는데요. 그 당시 자산의 총계는 65조 정도가 맞습니다. 뭐 유사하죠, 70조랑. 근데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 65조 중에서 약 62.5조가 부채였습니다. 그러니까 빚이란 얘기죠. 땡겨온 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은행의 순 자산 가치는 2.2조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영화에서는 70조 원짜리를 1조 7천에 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뜯어보시면 당시 이제 외환은행의 주식의 반을 1조 38조 정도에 인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의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 자체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경영권을 가져왔으니까 은행을 꿀꺽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은행의 주식의 반 정도보다 조금 많은 양을 한 1조 4조 정도에 인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과장된 면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은행의 주식을 사가지고 경영권을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70조짜리 은행을 그냥 1조 7천에 산 것처럼 영어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좀 과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한국 정부로부터 인수할 때는 당시 평균 주가였던 3,600원보다 한 18% 정도 높은 가격인 평균 한 4,250원 정도로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50%가 넘어갔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매수한 거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헐값에 산 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세 번째, 팩스 5장이 외환은행에 팔려나갔는가? 뭐 영화에서는 뭐 대한은행이 이제 론스타에서 넘어가는 그 근거가 된 게 조작된 팩스 5장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팩스 5장이라는 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팩스 5장이 만들어진 계기가 우리나라 이제 10인 비밀 회의라 그래가지고 뭐 재경부 금융위 금감원 뭐 론스타 관련된 사람들도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미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BIS 비율이라는 게 정말 낮아질 것 같다라는 사전 회의가 있었었고요. 거기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팩스 5장이 만들어진 거였고요. 이 팩스 5장을 결국 바탕으로 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팩스 5장에 의해서 외환은행에 팔린 거다라고 볼수 뭐 있는데 그 전에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는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위는 팩스 내용을 바탕으로 외환은행 잠재적 부실기관을 지정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론스타는 부실은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었죠. 근데 이 BIS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비관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무리한 산출이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BIS 비율은 이제 제가 산출됐는지 이제 다음 장에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 BIS 비율은 실제로 조작이 되었는가? 예,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왼쪽은 이제 영어 화면인데 영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9.16인 거를 그냥 갑자기 6.16으로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냥 숫자를 띡띡띡 그냥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BIS 비율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 있느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위험 자산이 많아질수록 분모가 낮아지는 거죠. 위험 자산 그리고 그 위에 자본이 있는 건데 그 당시 2003년 이 당시에는 하이닉스 반도체랑 SK글로벌, 외환카드 등이 부실화되면서 이 분모가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BIS 비율은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은 맞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환은행의 매각 근거가 된 거는 이 BIS 비율 연말 전망이 6.16%로 8%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전망하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 시나리오 베이스로 산출, 뭐 아무도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이 자본이 커질 수 있지 않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전망을 되게 부정적으로 해서 BIS 비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BIS 비율은 이 전망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천지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숫자를 조작했다라기보다는 이 전망을 비관적으로 봐가지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뭐 보시는 것처럼 실제 5장의 팩스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실제 연말 전망을 6.16%로 전망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단지 숫자를 뭐 9.16이었는데 6.16으로 그냥 이렇게 띡띡띡 바꾼 게 아니라 전망을 수정을 해가면서 6.16, 8% 언더로 바꾼 건데 굳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외환은행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왜 결론을 내렸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가정했다라고 볼 개연성은 뭐 있어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조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누군가가 이미 계산대 값 자체를 그냥 숫자만 바꿔가지고 조작했다라고 보는 거는 뭐 조금 과장된 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인수대금 상당 부분 원화로 입금되었는가? 이거는 사실이더라고요. 해서 실제로 여기 영화에서 보면 이제 달러 끝잔이 안 맞아서 야 이거 원화인 거 아니야? 라고 추측하는 장면이 있었었죠. 론스타는 그 자회사인 LSF KB홀딩스라는 명의로 KB 외환은행에게 1조 38조 원을 산물한 방식으로 해외은행 여기 있는 뭐 JP모건 체이스, 뭐 호주 국립은행, 홍콩 상하이은행, 도이치뱅크를 통해서 외환은행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건 이제 실제 외환은행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입금했던 내역인 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보시면 이 달러를 원화로 환산했었을 때 딱 10억짜리까지 딱 원화로 떨어지는 자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봤을 때 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원화로 추측되는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외환은행 인수했던 1.38조 중에서 실제로 이제 투자자 자금이 한 1.21조 원 정도인 거로 드러났고 이 중에서 한 796억 정도가 원화로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화가 그 해외에서 송금이 된 건지 아니면 당초 론스타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론스타의 한국 돈이 송금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누군가의 돈이 섞인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론스타에 실제 한국인 지분이 투입되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론스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사주 형식으로 그 자기네 론스타 코리아 한국인 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론스타 코리아 안에 그 당시 10인 회의에 들어갔던 전현직 관료의 친인척 처조카라고 하더라고요. 친인척이 론스타 코리아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투자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한 20억 정도 규모였었고요. 7,960억 중에서 뭐 200억, 300억, 뭐 5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어떤 관료의 돈 지분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 론스타라는 게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이 론스타 펀드의 지분이 대다수가 한국이었는지는 뭐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검찰이 실제로 이 사건을 덮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요. 영화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검찰이 사건을 덮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검찰은 되게 하드하게 이 사건을 조사했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9개월간 검사 20명을 포함해서 약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론스타 사건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들어갔던 인력이 한 100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정상명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100명을 투입했었고 실제로 변양호 전 경제부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광원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 기소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관련으로 유혜원 전 론스타 대표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핵심인 헐값 매각 사건 관련 연관자들은 모두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아까 말한 이광호 외환은행장이랑 그리고 변영호 전 재경부 국장은 무죄가 되죠. 후에 이광원 외환은행장 같은 경우는 회사의 뭐 내부 인테리어나 어떤 시스템에 관련돼 가지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을 되긴 하지만 이 헐값 매각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이제 검찰총장이 무리해서 이제 수사를 하다가 정부의 높은 사람한테 저격을 당했는지 갑자기 그 총장직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상명 검찰총장은 뭐 사회 이슈로 물러나진 않았었고 끝까지 임기를 채웠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8번째입니다. 론스타 관련해서 구속이나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가? 뭐 엔딩 크레딧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혜원 전 론스타 대표는 이제 외환 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사실 그 외에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무죄로 풀려났고 김석동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 국장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혐의가 없다는 걸 결론. 모피알 실세로 거론됐던 이현재 전 부총리 역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민혁 검사와 김나리 변호사는 실존 인물인가?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었는데요. 성추행 누명을 풀고자 해서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빠꾸 없는 양민혁 검사와 그리고 아버지의 이해 지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비리를 눈감아 버리는 엘리트 스타펀드 변호사 김나리 변호사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두 역할에 매칭되는 구체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이 인물들이 실제로 그 사건에 관련됐던 인물들을 섞어서 만든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양민혁 검사 같은 경우는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폭로하는 면이 당시 그 국정원 조사 사태 때의 현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모티브 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론스타 사건에서 조사를 했었던 검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 보면 양민혁 검사가 스타펀드 변호를 하는 회사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제안받으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론스타 사건을 집요하게 팠던 되게 공격적으로 몰아붙였던 검사가 후에 검사를 은퇴하고 나서 론스타를 변호했었던 김앤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습을 가지고 영화에서 만든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나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론스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변호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론스타가 징벌적 매각이냐 일반적 매각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실제 자기 지분이 걸려있는 김나리 변호사는 징벌적 매각이 아닌 일반 매각을 선택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때 그 금융위원회의 명부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금나리 변호사 역할이 됐을 법한 인물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론스타의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실제로 론스타의 변호를 맡고 있었던 변호인과 한때 같이 근무를 했었던 그런 위원 한 명이 이 10명 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모티브로 김나리 변호사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로 오전 때 ISD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가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조원 때 소송은 왜 제기가 됐느냐? 원래 론스타 펀드가 2007년에 HSBC 은행에다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그런 조사로 인해 가지고 금융당국이 이 외환은행을 HSBC에다가 판매를 못하게 승인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렇게 지연을 시키다가 뭐 다들 알다시피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때 HSBC가 다른 살 게 더 좋은 게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계약을 취소해서 매각이 무산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론스타는 후에 하나은행에다가 이 외환은행을 팔게 되는데 원래 홍콩 상하이은행 HSBC 은행에다가 팔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에 비해서 약 2조만큼의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 2조 원에다가 뭐 금융 비용과 뭐 세금 이런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하라고 한국이 이 매각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 거다라고 해가지고 ISD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환은행을 팔았던 2012년 초 그 이후에 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게 아직 2019년 현재까지도 아직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 매각 당시 징벌적 매각이 아니라 일반 매각을 하게 했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벌적 매각이 아니라 일반 매각을 했다라는 명목을 주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소송에서 좀 불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10가지 사실을 정리했는데요.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실제로 관련자들이 청부 살해당했는가? 요거는 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청부 살해가 실제 관련자들이 사망은 했지만 청부 살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 자산가치 70조짜리 국책은행이 1조 7천억에 팔렸는가? 자산가치 65조짜리는 건 맞죠. 근데 실제 영화에서 표현한 것처럼 뭔가 70조짜리를 1조 7천억에 팔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팩스 5장이 외환은행에 팔려나갔는가? 팩스 5장에 팔려나갔다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긴 하지만 좀 과장된 내용이 있다. 4번은 BISB는 실제로 조작되었는가? 이것도 이제 사실에 기반한 좀 과장이 됐다라고 한 거는 BIS 비율을 그냥 단지 숫자를 조작했다기보다는 어떤 전망치를 좀 나쁘게 봐서 이렇게 산출을 한 거죠. 그래서 조작이라 하면 조작이라 할 수 있지만 또 그냥 단지 조작이라기보다는 그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팩트에 기반한 과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외환은행의 인수대금 상당 부분이 원화로 입금되었는가? 네, 원화로 추정되는 그런 입금 내역이 있었었죠. 그래서 팩트라고 했고요. 론스타에 실제 한국인 지분이 투입되었는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론스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실제로 투자를 했었었고 정부 고위 관료가 뭐 몇백억 투자했다 이런 건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부 고위 관료의 친인척이 투자를 했었던 사실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실제로 사건을 덮었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 검찰은 뭐 최선을 다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뭐 아직 좀 찜찜한 부분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찰은 구속하고 불구속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 무죄 판결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론스타 관련해서 구속이나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가? 실제로 좀 핵심 인력들은 뭐 구속이나 처벌된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유해원 전 론스타 대표 같은 경우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형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했고요. 양민혁 검사와 김나리 변호사는 뭐 실존 인물인가? 어느 정도 유사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딱 어느 정도 실존 인물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오조한테 ISD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가? 예, 이거는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번에 블랙머니 관련된 영상이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주셔서 후속편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원래 하려던 컨텐츠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